안녕하십니까. 오라클 클라우드의 새로운 소식을 쉽게 전달해드리는 OCI 읽어주는 곰돌스의 38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이번 주도 역시나 진행을 맡은 자바 읽어주는 남자 아빠곰이고요. 안녕하십니까. 베어메탈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석빠입니다. 안녕하세요. 곰돌입니다. 네, 명절 지나고 나니까 날씨가 많이 풀리고 나들이 가는 분도 많은 한 주였습니다. 명절 끝나고 제주 찾을 분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하네요. 명절이 가족 만나서 이게 즐거이 보내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간만에 만나서 스트레스 받을 일도 상존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좋은 것만 있을 수는 없겠죠? 클라우드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모든 개발 요건을 만족하는 클라우드는 없겠죠. 그러다 보니 이 기능은 어디가 좋고 이 기능은 어디서 만든 건 좀 구색만 맞춘 것 같고 하는 것들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가 한쪽에서 이용하면 다 좋을 것 같은데 좋고 나쁜 게 상존하니까 멀티 클라우드로 전하는 회사들이 많겠죠. 이용하시다가 불편하다고 생각되는 점이 생기면 그 맞는 클라우드를 계속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세상에 실버 불릿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오늘은 쿠버네티스와 인프라 각종 소식으로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OCI 읽어주는 곰돌스 첫 번째 순서는 오라클 관리형 쿠버네티스와 관련된 두 가지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곰돌이님께서 두 가지 소식 이어서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곰돌입니다. 이번 소식은 OK에서의 새 소식인데요. OK를 사용해서 노드 풀의 배치 구성을 정의할 때 이제부터 컴퓨터 서비스를 이용해서 생성한 용량 예약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용량 예약을 지정하면 OK가 예약된 용량의 컴퓨팅 인스턴스를 사용해서 노드 풀의 작업자 노드를 워커 노드죠. 생성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선점형 인스턴스에 대해서 추가된 쉐입 유형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선점형 인스턴스의 특성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어 보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인스턴스 제공 타입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히 용량 예약 인스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용량 예약 서비스는 작년 4월 그러니까 OCI 읽어주는 곰돌스 1회 방송 때 소개를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OCI에서는 비즈니스의 연속성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서 컴퓨터 서비스에서 캐패시티 레저베이션이라는 형태의 컴퓨터 인스턴스 타입을 제공을 합니다. 우리말로 용량 예약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용량 예약 기능은 재복구 또는 예기치 않은 워크로드의 급증과 같은 그런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필요할 때 용량 가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합니다. 용량 예약은 모든 상용 이전에 가상머신 또는 베어메탈 인스턴스에 대해서 용량을 미리 확보해서 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약된 용량은 사용하거나 삭제할 때까지 테넌시 할당된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최소 약정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용량 예약을 수정하거나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용량 예약은 할인된 금액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비용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사용하지 않는 용량 예약에 대해서는 리소스 비용의 85%가 청구가 됩니다. 지난주에 선점형 인스턴스를 설명할 때 선점형 인스턴스가 50%의 할인된 금액을 제공한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특징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타입으로 인스턴스 생성을 요청해 오면 실행되던 선점형 인스턴스는 그 자리를 비워줘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우선순위가 높은 가장 앞선 형태가 이 용량 예약된 인스턴스입니다. 평소에 사용되지 않고 있던 이 예약된 용량이 인스턴스가 필요로 할 때 선점형은 실행을 멈추고 자리를 비켜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점형 인스턴스의 가격 체계가 50% 할인된 금액으로 나올 수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비중은 예약된 용량에 사용되지 않고 있는 용량으로 인한 그런 효과적인 공간 활용에 의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용량 예약 인스턴스는 미리 용량 예약해두면 꼭 필요할 때 반드시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보장을 제공하는 것이고요. 지난주 소개해드린 선점형 인스턴스는 50% 할인이라는 이점에 반해서
용량 예약 인스턴스가 요청해 오면 실행 중이던 인스턴스가 멈출 수 있다는 그런 특징으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요약하면 지난주에 소개한 선점형 인스턴스와 이번 주에 소개해드리는 용량 예약 인스턴스가 더 이상 헷갈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컴퓨터에서 캐패시티 레저베이션이 원하는 타입의 쉐입과 용량으로 설정이 되었으면 OK에서는 노드 풀에 배치를 할 때 그림과 같이 클러스터를 생성할 때 또는 생성 후에 업데이트를 할 때 플레이스먼트 컨피그레이션에 캐패시티 타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능이 추가되었고요. 온디맨드 또는 캐패시티 레저베이션을 선택할 수 있고 미리 생성된 캐패시티 레저베이션을 선택을 하면 생성되거나 추가되는 노드는 예약 설정된 풀에서 리소스를 가져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OKE에서 노드 풀의 배치 구성에 용량 예약된 리소스를 지정할 수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소식도 OKE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클러스터 연관 리소스에 태깅을 지원한다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목록에 보이는 클러스터, 노드 풀, 노드, 로드 밸런서, 블록 볼륨 이 5가지 리소스에 대해서 각각의 태그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태그를 지정하면 리소스의 메타데이터를 추가로 할 수가 있고요. 태그를 사용해서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대해서 클러스터 리소스를 구성하고 나열할 수가 있습니다. 또 태그를 이용하면 OCI의 사용 보고서, 비용 분석이나 이런 OCI 예산을 사용해서 클러스터나 애플리케이션의 비용을 분석하고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동 크기 조정으로 구성된 노드 풀에 IAM 팔리시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노드 풀의 모든 노드에 태그를 적용하고 해당 태그로 동적 그룹을 정의하면 IAM 정책이 동적으로 확장 및 축소되는 전체 노드 풀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클러스 생성 시에 적용되는 화면을 한번 보면요. 그림과 같이 예전에는 별도로 지정할 수 없었던 클러스터 태그와 이니셜 로드 밸런서 태그 그리고 이니셜 블럭 볼륨 태그를 클러스터 생성 단계에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어서 노드 풀 생성 단계에서 노드 풀 태그와 이니셜 노드 태그 이 2가지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OCI 사용자는 태그를 사용해서 클라우드 리소스를 구성하거나 제어 또는 관리, 추적, 그리고 보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데요. 태그를 적용하면 컴파트먼트 간에 리소스를 함께 그룹화하거나 아니면 더 세분화해서 관리가 필요할 때 태그를 사용하죠. 컴파트먼트만을 사용하면 리소스가 한 곳에만 있는 그런 엄격한 조직 계층이 제공되지만 태그 지정을 사용하게 되면 서로 다른 리소스를 하나 이상의 방식으로 자유롭게 그룹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태그는 단순한 레이블이 아니라 키값 쌍이기 때문에 태그 지정은 고객에게 메타데이터의 리소스에 주석을 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공합니다. OK 사용자는 OK 리소스 추적이나 OK 클러스터 비용 추적 또는 IAM 권한 관리 부여, 그룹화 요구사항들 등에 이제 충족을 하기 위해서 OK 클러스터 또는 노드 풀 리소스의 태그를 설정하는 간단한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일반적으로 컴파트먼트에 여러 클러스터를 생성하기 때문에 이 태깅을 통한 관리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테넌시 관리자와 OK 클러스터 관리자는 OK에서 생성된 리소스, 컴퓨트라든지 로드 밸런스라든지 블록 볼륨 등을 추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OK 클러스터의 모든 리소스에 태그를 적용하는 이 기능을 통해서 관리자는 해당 리소스를 식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태그에는 defined 태그라고 해서 태그 네임스페이스에 미리 정의된 태그가 있고 프리폼 태그라고 해서 자유 형식으로 리소스를 생성할 때 임의로 생성하는 태그가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클러스터를 커스텀으로 생성할 때 명시적으로 이것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컴파트먼트에 지정된 디폴트 태그로 지정이 되고요. 퀵 크리에이트로 생성을 할 때는 프리폼 태그가 자동으로 지정이 되어서 생성이 됩니다. 리소스가 생성된 이후로 추가적인
태그를 지정할 수가 있겠지만 한 번 지정이 된 태그는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OK에서는 이 서비스를 생성할 때 오버라이드라는 기능을 지원합니다. 로드 밸런스를 생성하거나 블록 볼륨을 이용해서 이 퍼시스턴트 볼륨 클레임을 할 때 주석란에 태그를 입력해서 기본 태그를 무력화시키고 지정된 태그를 적용될 수 있도록 매니페스트 파일에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설명이 좀 어려울 수가 있겠는데요. 이 리소스나 서비스 관리를 태그를 기반으로 한다는 게 익숙하지 않으면은 이 태깅에 대해서는 누구나 귀찮고 어려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이번 소식을 요약하면요. OK 클러스터에 사용되는 이 5가지 요소, 리소스의 요소들을 이 태그로 정의하고 관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태그를 통해서 컴파트먼트를 넘나들어서 정의된 그룹으로 리소스나 서비스의 관리가 가능하고요. 비용 추적 용도로 사용할 때도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리소스 태그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은 특정 리소스로 억세스 관리가 팔리시로서 가능하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클러스터에는 여러 개의 풀이 존재할 수가 있겠고요. 특정 풀에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고 싶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예전에는 이걸 세분화할 수 있으려면은 컴파트먼트를 구분해서 IAM 팔리시를 설정을 따로 했어야 했습니다. 이번에 이 추가된 업데이트로 이 태그를 지정하면 다이나믹 그룹을 생성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해당 다이나믹 그룹은 IAM 그 팔리시에서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리드할 수 있도록 정책을 허용할 수가 있겠죠. 네, 이상으로 OK에서의 태그를 지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은 이어서 검돌이 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곰돌입니다. 세 번째 소식은 어나운스먼트 서비스에 대한 추가된 새 소식입니다. OCI에 로그인을 하게 되면 우측 상단에 종 모양의 아이콘 메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각종 공지사항이나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어나운스먼트 서비스의 아이콘인데요. 콘솔에서 바로 확인할 수도 있고 과거에 있었던 공지 이벤트 목록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이메일이나 다른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이 공지사항을 수신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어나운스먼트 서비스는 여기에 더해서 어나운스먼트의 형태에 따라서 보다 세밀하게 이것들을 그룹화하고 구독 신청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예전에는 전체 어나운스먼트 정보가 기본적으로 테넌시 어드민에게 전달이 되고 또 수신하고자 하는 사용자가 추가적으로 있으면 수신 목록에 등록을 해서 공지사항을 전달받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사용자마다의 롤이 다르고 어떤 정보는 그 롤에는 필요가 없는 정보가 전달되기도 합니다. 가령 특정 서비스에 권장되는 사항만 받겠다. 또는 특정 서비스에 즉각적인 조치가 있는 사항만 받겠다.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필터링을 해서 미리 지정해 놓으면 필요 이상의 정보가 수신되는 것을 막고 해당 롤을 가진 사용자가 꼭 필요한 정보만 전달할 수 있겠죠. 어나운스먼트의 타입은 비중에 따라서 9가지 형태로 나눠지는데요. 낮은 비중은 긴급하거나 이런 사용자의 권장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단순한 인포메이션부터 계획된 변경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공지사항, 그리고 긴급성으로 인해서 즉각적인 액션이 요구되는 정보까지 이렇게 비중에 따라서 타입을 여러 개를 나눠서 선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나운스먼트 타입을 지정한 후에는 각종 조건들을 필터링으로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특정 컴파트먼트를 지정하거나 플랫폼이 IaaS인지 또는 SaaS 어플리케이션인지를 선택할 수 있고요. 특정 리전을 선택하고 리소스의 OCID를 지정해서 5개까지의 리소스를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 서비스 리스트 중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선별해서 필터링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콘솔에서의 그림을 한번 보면요. 각 필터링 옵션에는 그 필터링 조건을 추가해서 필터 타입이나 여러 개의 옵션 값들을 추가해서 넣을 수가 있고요. 밸류의 값 또한
복수의 옵션을 입력해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정된 필터링 규칙을 하나의 필터링 그룹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룹을 추가하면 생성 후에는 필요에 따라서 특정 그룹만 떼었다 붙였다 하면 많은 옵션들을 이렇게 일일이 수정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럼 어나운스먼트에 대한 타입과 각종 필터링 조건에 대해서 필터링 그룹까지 만들었으면 노티피케이션 토픽을 설정할 차례입니다. 정보를 전달할 방법을 구성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고요. OCI 노티피케이션의 토픽과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토픽은 서브스크립션에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하나의 통신 채널이고요. 기존에 존재하던 토픽을 지정할 수도 있고 여기서 새로운 토픽을 생성해낼 수도 있습니다. 서브스크립션 프로토콜은 총 6가지를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원하는 정보 전달 방식이 이 6가지 중에서 단수 또는 복수로 지정을 해서 알림을 수신하는 방법을 지정합니다. 프로토콜 형식은 이메일, 그리고 HTTPS, 그리고 페이지듀티, 그 다음에 슬랙, OCI 펑션, 마지막으로 SMS 이렇게 6가지가 있고요. 각각의 엔드포인트를 지정하면 어나운스먼트 서브스크립션에 대한 설정이 완료가 됩니다.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어나운스먼트에 대한 정보를 기존보다 더 세밀하게 필터링하게 해서 특정 정보가 꼭 필요한 사용자에게 여러 다양한 전달 방식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된 것에 의미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어나운스먼트 서브스크립션의 새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번째 소식을 보니 OCI 콘솔에서의 변화가 좀 있는 듯 하는데요. 대시보드 서비스가 나왔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인지 베어메탈님의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베어메탈입니다. 아빠곰님 말씀처럼 오라클 클라우드 콘솔에서 사용자 대시보드를 구성하는 부분에 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사용자가 브라우저를 통해서 오라클 클라우드 웹 콘솔을 이렇게 들어오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 보실 수 있죠. 여기에 시작 메뉴인 Get Started라는 오라클 제공하는 그 메뉴 화면 디폴트도 보실 수가 있지만 바로 옆에 보시면 대시보드라고 써 있고 친절하게 또 옆에 New라고 이렇게 마크를 찍어서 사용자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탭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바로 이 새로운 사용자 대시보드 구성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한번 꼭 눌러보고 다음 화면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전환되는 화면은 뒤에 이제 어두운 그림이라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환영합니다 기본 대시보드라는 그 디폴트 샘플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여기에서 사용자는 새로운 대시보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새로운 대시보드 구성에는 대시보드 이름에 대한 설정과 또 대시보드 그룹을 만들거나 지정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대시보드는 사용 목적과 대상에 따라서 구성하실 수가 있고요. 또 이것을 그룹별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로운 대시보드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빈 화면만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6가지의 위젯을 제공해주고 있고요. 이 6가지 위젯을 통해서 구성하고자 하는 종류별로 이제 대시보드를 만들고 화면을 구성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위젯의 종류를 한번 보시면요. 크게 모니터링, 그다음에 리소스 익스플로러, 그다음에 마크다운 화면, 그다음 비용 화면, 로깅과 관련해서 차트와 데이터 테이블 이렇게 6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화면을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기본 샘플 화면이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카테고리별로 어떻게 대시보드를 구성할 수 있는지 요 샘플 화면을 보면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리소스 탐색기인 리소스 익스플로러는 사용자 테넌트에 포함된 이제 유저라든가 그룹, 뭐 컴파트먼트, 정책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있는지에 대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해당 수치를 누르게 되면 상세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빌링 같은 경우도 지금 이 화면을 뜨고 있는 이 내용이 제가 트라이얼을 사용 중인 화면을 떴기 때문에 보시면 트라이얼 데이가 며칠 남았다라든가 또는 뭐 해당되는 비용, 그럼 얼만큼 사용하고 있다 날짜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하기를 보시면요, 상세 모니터링이라든가 또 로깅과 관련해서는 이제 사용자가 특정 리소스의 매트릭을 선택해서 이 하기의 화면처럼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세한 차트 구성은 역시 이 매뉴얼 문서를 좀 보시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직접 실습을 통해서 한번 실제 구성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매트릭이 다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매트릭들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것들이 제공이 되는지는 한번 직접 구성해 보시면서 한번 직접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사용자의 이 대시보드 구성과 또 이 대시보드 그룹 구성에 관련된 내용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오라클 데이터 플로우와 관련된 새로운 기능 추가 소식인데요. 민사빠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데이터 플로우와 관련해서 두 개의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개의 업데이트는요, 묶어서 민수 아빠가 정리하겠습니다. 그 OCI 데이터 플로우는요, 오라클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서버리스 스팍 서비스입니다. 기존의 데이터 플로우는 배치 형태로 시작되는 스팍 애플리케이션을 주로 지원해 왔는데요. 지난주에 실시간 데이터를 처리하는 스팍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도 지원한다는 주목할 만한 업데이트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는요, 지난주에 공개한 기능을 보조하는 부가적인 업데이트가 두 개 더 발표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플로우 스팍 배치 애플리케이션은요, 주로 오브젝트 스토리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등 연동 대상 서비스가 비교적 한정적이었습니다. 데이터 플로우가 스팍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으로 그 영역을 확장하면서요, 이제는 그 연동하는 서비스에 대한 범위가 급격히 늘어났고요. OCI 스트리밍, OCI 파일 시스템, OCI 오브젝트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NoSQL, OCI 펑션 등 연동하는 서비스가 굉장히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플로우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권한 설정이요,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OCI IAM은요, 데이터 플로우를 대상으로 리소스 프린서플 오센티케이션을 설정하는 방법을 공개했습니다. 기본적으로 OCI IAM은요, 권한을 설정하는 방법은 OCI 사용자를 OCI 그룹으로 묶고요. 그리고 그 그룹에 대해서 특정 자원에 대한 관리, 사용, 접근에 대한 권한을 OCI 폴리시로 지정합니다. 그 리소스 프린서플 오센티케이션은요, 특정 사용자를 묶는 것이 아니고요, 권한 할당에 대한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자원을 사용해서 특정 상황을 그룹으로 묶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보시는 화면과 같이요, 특정 애플리케이션 아이디에 데이터 플로우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사용자, 인스턴스를 대상으로 데이터 플로우 DG라는 다이나믹 그룹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그 다이나믹 그룹에 대한 데이터 플로우 DG 그룹에요, 관련 서비스를 사용하는 권한을 IAM 폴리시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요, 특정 버킷의 오브젝트 스토리지와 그리고 스트리밍 서비스를 사용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그런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OCI 권한 부여를요, 더 효과적으로 설정하는 리소스 프린서플 오센티케이션 기능을 데이터 플로우에 적용할 수 있게 됐다는 소식이 첫 번째 업데이트 내용입니다. 두 번째 업데이트는요, OCI 데이터 플로우 애플리케이션이 동작하는 자원을 모니터링하는 OCI 콘솔 모니터링 기능이 개선됐다는 소식입니다. 업데이트 소식을 정리하기 앞서요, 우선 OCI 데이터 플로우에서 스팍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순서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OCI에서요, 그 데이터 플로우 관리 페이지로 이동하는 메뉴페이스는 보시는 화면과 같습니다. 햄버거 버튼을 클릭하고요, 애널리틱 AI에서 데이터 플로우를 클릭하면 데이터 플로우 관리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OCI 데이터 플로우 페이지에서 실행할 애플리케이션의 이름, 프로그램 파일명, 사용할 데이터 위치 등 메타 정보를 입력하고 실행하면 데이터 플로우 스팍 애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됩니다. 데이터 플로우 스팍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면은요, 억셉트 단계랑 인 프로그레스 단계를 거쳐서 프로그램이 이제 동작하게 되는데요.
인 프로그레스 단계에 접어들면 OCI 콘솔에서 제공하는 현재 실행 중인 스팍 애플리케이션의 스팍 UI를 통해서 현재 진행하는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스팍 UI로요, 스팍이 동작하는 인프라 정보를 모니터링하는 것은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OCI 데이터 플로우 관리 페이지에서는요, 스팍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CPU, 메모리, 파일 시스템, 가비지 컬렉션, 그리고 네트워크, 그리고 데이터 IO를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데이터 플로우가 스팍 스트리밍을 지원하게 되면서요, 데이터 플로우 애플리케이션은 굉장히 오랫동안 실행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 형태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데이터 플로우 애플리케이션의 형태를 지원하기 위해서 권한관리 체계에 대한 리소스 프린시플 오센티케이션과 모니터링 기능 개선 발표가 이번 주에 공개된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주에 데이터 플로우 업데이트 요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소식은 싱가포르 리전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서비스와 연결이 된다는 뉴스인 것 같은데요. 이전에 걸어서 OCI 리전 속으로를 통해서 싱가포르 리전 설명도 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싱가포르는 동서양을 잇는 중요한 거점인데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서도 중요한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소식은 간단하게 곰돌이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곰돌이가 전해드립니다. 2월 8일 날짜로 싱가포르 리전에 OCI 애저 상호 연결 서비스가 시작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한 달 전에 서울 리전에 OCI 애저 상호 연결 서비스가 오픈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이 서비스의 특성에 대해서 자세히 다룬 바가 있는데요. 싱가포르는 리전이 오픈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어서 상호 연결까지 오픈을 했네요.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호 연결 서비스는 처음 오픈한 지는 3년이 다 돼가지만 그동안 데이터 센터가 신규로 오픈한 횟수에 비하면 확장의 속도가 상당히 더뎠습니다. 북미, 유럽 일부와 일본 도쿄를 제외하고는 그동안 확장이 더뎠는데요. 최근 한 달 동안 서울과 미국의 피닉스 이어서 싱가포르까지 세 군데 리전에서 오픈한 것은 꽤 이례적입니다. 이로써 37개의 상용 리전과 이 중에 11개의 애저 상호 연결 리전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싱가포르 지역은 동남아 허브로서 이 국내외 금융권 그리고 물류업계에서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았던 지역입니다. 주위로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등의 지점을 갖추고 있는 업체들이 많았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이번 상호 연결 서비스의 오픈으로 인해서 이 지역에 거점을 둔 고객들에게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OCI 애저 상호 연결의 주요 핵심 컨셉만 전달하면요. 오라클과 마이크로소프트 이 두 클라우드 제공사의 데이터 센터가 인접한 지역에 네트워크를 직접 연결해서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을 빌드하고 배포할 수 있는 상호 운용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두 개 서로 다른 클라우드 환경이지만 직접 인접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안정적인 대역폭을 유지할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 지연 시간을 최소한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OCI 애저 인터커넥터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1월 2주차 35회 방송분을 다시 보게 하시면요. 이 서비스의 개요와 동작 방식 그리고 어떤 경우에 사용을 하면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싱가포르 상호 연결 리전의 오픈 소식을 짧게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곱 번째 소식은 자바 매니지먼트의 신규 3.1 버전과 관련된 소식인데요. 민수 아빠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바 매니지먼트 관련된 업데이트는 민수 아빠가 정리하겠습니다. OCI 자바 매니지먼트는요, 기존에 자바 애플리케이션을 대상으로 JMX 모니터링 서버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에는요, OCI 자바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확대해서 자바 다운로드 기능을 제공한다는 소식이 발표가 됐습니다. OCI 자바 매니지먼트는요, 보시는 메뉴 패스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OCI 자바 매니지먼트 서비스가 JMX를 지원하는 플립과요, 자바 다운로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바 다운로드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요, 자바에 대한 정보와
버전별 자바 설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요, 자바 17, 자바 11, 자바 8, 그리고 자바 7까지요. 현재 사용 가능한 자바 버전 목록, 그리고 지원 기간, 그리고 다운로드 링크를 제공합니다. 이 중에서 자바 17을 선택하면은요, 자바 17에 대한 상세 정보, 그리고 플랫폼별 다운로드 링크가 제공이 되고요. 이 링크를 클릭하면 직접 설치 파일이 다운로드가 됩니다. 자바 17을 다운로드하기 위해서는요, 더 이상 오라클 홈페이지로 이동해서 라이센스 동의를 클릭하는 그런 부가적인 과정이 필요 없고요. 직접 다운로드가 되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자바 17이 출시되면서요, 오라클 자바 17에 대한 라이센스 정책이요, NFTC로 변경됐습니다. 몇 년 전에 자바 라이센스가 구독 모델로 변경됐던 것을 기억하실 텐데요. 자바 17에서는요, 이 라이센스 모델이 다시 한번 변경이 됐습니다. 새로운 라이센스에서는요, 자바 17 사용에 대한 어떤 제약도 없습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됐고요. 더 나아가서요, NFTC는 라이센스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과거에 비유해서 더 개방적인 라이센스 체계로 변경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자바 17의 구독 모델이 사라진 것은 아니고요. 자바 17에 대한 구독 모델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자바 17에 대한 구독 모델을 신청하면 엔터프라이즈 서포트 기능이 제공이 되고요. 추가로 그라이브 EM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OCI의 사용자에게는요, 자바 구독 모델에 대한 모든 권한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OCI의 IaaS, PaaS, SaaS에서 자유롭게 오라클 자바를 사용할 수 있겠고요. 이것에 대한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라이브 EM 엔터프라이즈 에디션도요, 기능에 대한 제약 없이 그리고 기술 지원과 함께 사용에 대한 모든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오라클 클라우드에 배포된 모든 오라클 리눅스 인스턴스에는요, 오라클 자바와 그라이브 EM을 설치할 수 있는 염 레파지토리가 기본 설정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과 같은 명령으로요, 설정되어 있는 오라클 자바와 그라이브 EM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의 패키지를 검색할 수 있고요. 화면에 표시된 염 인스톨 명령으로 간단히 자바 패키지를 설정하고 설치할 수 있습니다. OCI는요, 클라우드에서 자바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편의성을 높이는 기능과 체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바 매니지먼트 서비스에 대한 기능이 개선됐다는 점이 이번 주에 업데이트된 요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8번째 소식은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관련된 소식인데요. 스토리지 관리 기능이 이제 향상되었다는 건데 베어메탈님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예, 네, 베어메탈입니다. 오늘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의 새로운 소식은 스토리지 관리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데이터베이스의 그 테이블 스페이스 생성과 삭제, 그리고 테이블 스페이스 관련 여러 세팅 값의 변경이라든가 데이터 파일에 대한 추가, 수정, 삭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해당되는 이러한 내용들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아주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관리 서비스인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서비스는 원래 주로 데이터베이스의 상태라든가 문제, 현황, 리소스의 사용률 뭐 이런 것과 관련된 성능 정보, 운영 정보 등을 보여주는 것이 주된 기능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스토리지 관련된 기본적인 기능들이 좀 추가되어야 되지 않았겠냐라는 요청에 따라서 아마 넣은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 데이터 공간이 부족해져서 데이터 파일을 추가해야 된다거나 또 이런 급한 기본적인 운영적 기능이 이게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그러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은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서비스에서 관리 데이터베이스인 매니지드 DB로 데이터베이스를 등록시켜서 이 플릿 어드민을 통해서 본 화면입니다. 이 중 스토리지 관련해서 해당 관리 콘솔에서 이 테이블 스페이스를 생성하는 화면이고요. 테이블 스페이스를 생성하는 이 버튼을 누르신 후에 나오는 그러한 여러 옵션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옵션들은 테이블 스페이스의 기본 속성이라든가 그리고 데이터 파일을 어떻게 추가한다든가 사이즈를 어떻게 한다든가 그리고 이러한 스페이스가 늘어나는 세그먼트 스페이스 매니지먼트의 방식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옵션들을 지정하고
변경하고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서비스에 대해서는 지난 곰돌스 30회차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해당 기능에 대한 내용, 이 상세한 것들은 옆에 QR코드를 이용해서 한번 다시 보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좋아요 버튼이라든가 이런 것들 잊어버리셨다라면 한번 꼭 눌러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라클 여러 기능들을 실습해 볼 수 있는 라이브랩스 관련해서도 한번 정보를 더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전 30회차에서 저희가 이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서비스 설명 드릴 때는 이 해당 라이브랩스가 나오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그 사이에 해당 실습 구성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는 이 클라우드 외부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인 익스터널 데이터베이스라든가 OCI 내부 데이터베이스 등을 모두 관리할 수 있는 주요 기능이기도 하고요. 해당 서비스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OCI 유저 및 그룹 생성, 그다음 볼트 구성, 보안 설정, 서비스에 대한 여러 가지 활성화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 등록하고 이 다양한 OCI 배경 지식을 총 이 정리해서 다 필요로 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 이 라이브랩스를 통해서 쉽게 따라하면서 가보시면은 이런 것들 좀 쉽게 이해가 되는 그러한 장점도 있기 때문에 이 권장드리는 여러분께 이런 것들 권장드리는 차원에서 한번 다시 소개를 해드리고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OCI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시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이 라이브랩스를 통해서 따라해 보기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베어메탈의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 데이터 사이언스 관련 내용입니다. 민수 아빠님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번 업데이트는 민수 아빠가 정리하겠습니다. OCI 데이터 사이언스는요, 파이썬을 선호하는 데이터 분석가를 위한 머신러닝 모델 개발 및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OCI 데이터 사이언스는 주피터 랩을 기반으로 하는 노트북 세션과요, 배치 실행을 지원하는 잡 모드 두 가지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이 중에서 잡 모드로 실행할 때 빠른 실행을 지원하는 패스트 런치 기능이 추가됐다는 소식입니다. OCI 데이터 사이언스 프로젝트에서 잡 메뉴를 통해서요, 잡 인스턴스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잡을 생성할 때는요, 사용할 인프라를 먼저 지정하게 되는데요. 인프라 선정 시에 패스트 런치와 그리고 커스텀 컨피그레이션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패스트 런치를 선택하면 데이터 사이언스를 구동을 위해서 사전에 준비하고 설정한 자원을 할당합니다. 결과적으로 빠른 실행 속도, 빠른 시작 속도를 지원하게 됩니다. 패스트 런치를 사용함에 있어서 현재 아쉬운 점은요, 현재 지원하는 컴퓨터 쉐입이 VM 스탠다드 2.1과 VM 스탠다드 2.4로 한정된다는 점입니다. 이에 반해서 커스텀 컨피그레이션을 선택하면은요, 인텔과 엔비디아 유형의 더 많은 쉐입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단점은요, 패스트 런치보다는 인스턴스 시작 시간이 약간 더 걸린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과도기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빠른 시작을 지원하는 패스트 런치의 지원 쉐입이 늘어날 것이고요. 결국 커스텀 컨피그레이션은 이제 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주 데이터 사이언스는요, 잡 모드의 빠른 실행을 위한 패스트 런치 기능이 추가가 됐고요. 아직 지원하는 쉐입이 부족하긴 하지만 향후에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쉐입이 계속 확대될 계획이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데이터 사이언스 업데이트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애저랑 OCI가 연동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는 애저랑 OCI 조합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자 고객층들이 명확하기도 하고 서로 시너지 낼 부분도 참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연동되는 리전이 늘면 좀 더 다양한 시나리오로 멀티클라우드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그 스타트업 미팅을 정말 많이 하고 다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좀 과하게 클라우드를 쓰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은 서비스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의외로 초기 클라우드 솔루션 아키텍처링에서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권고했던 방식들을 그대로 답습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회사가 이 우버나 페이스북 같은 정말 큰 데라면 그렇게 서비스별로 분리하고 MSA로 분산하고 각기 인스턴스 쓰고 하는 게 맞겠죠. 근데 고객이 10만도 안 되는 서비스에 1억 명짜리 아키텍처가 맞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정한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켜놓으면 계속 돈이 나가는 인스턴스는 꺼주고 하는 관리가 필요한데 초기 스타트업에 지원되는 바우처들이 1년간 소진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방만하게 쓰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적정 기술을 신봉하는 사람인데요. 필요한 서비스에 맞는 적정한 엔지니어링과 적정한 클라우드를 골라 사용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맞는 옷이 저에게 맞을 수가 없듯이요. OLTP랑 OLAP가 꼭 분리해야 하는 건 아니듯이 그때 가능한 기술과 적정한 서비스를 찾고 실서비스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필요 없는 건 과감하게 줄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타트업에서 클라우드 비용 정말 만만치 않은 고정비입니다. 비용 효율성도 보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IDC에 상면 잡아서 서버도 필요하면 써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인코딩 같은 작업은 클라우드에서 하기에 비용 효율적인 측면에서 그리 좋지 않습니다. 컴퓨팅 파워도 많이 들고 비용도 크기 때문인데 이런 건 차라리 서버 몇 대 사서 인코딩하고 클라우드에 올리는 것이 장기적으로 비용 면에서는 쌉니다. 아무튼 클라우드 사용하는 구독자 여러분들은 비용 나가는 것들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찾아보시면 의외로 비용 효율적인 서비스 많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 설명 듣고 궁금하시다고 생각되는 질문은 꼭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상으로 OCR 읽어주는 곰돌스 38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OCR 읽어주는 곰돌스가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OCR 읽어주는 곰돌스의 아빠곰. 베어메탈. 민수 아빠. 놀이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